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2회 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뭐 열심히 설명을 한 듯 싶은데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가운데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부동성, 부증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적 특성 더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적 특성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론 첫 부분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강의안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갔죠. 그래서 이제 영속성 부분 나가야 되는데요.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에 세 번째 특성이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속성은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변성, 내구성, 그리고 비소모성,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토지는 뭐 홍수라든지 경작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영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구성 때문에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건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은 노후화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노후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근데 토지는 다릅니다.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이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경상북도 지역 같으면 이제 예전에 광산을 이용되다가 폐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 가치가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광산이 이제 그 광업 활동이 굉장히 그 왕성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막 광산 근처에 그러니까 광산과 그리고 광산 근처의 토지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폐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업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뭐 거기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의 토지 가격, 지가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막 토지의 가치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파괴되었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경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 살펴보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토지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토지는 또 지속적인 이용이 전제가 됩니다. 영속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투자, 감정평가 등의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얻는 소득 또는 수익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에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 뭐 부동산 그 일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소득 수익 그리고 이제 자본 수익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운영 이득 그리고 자본 이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이득 또는 소득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개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임대를 주게 되면 그러면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임대해서 얻는 소득과 같은 걸 운영이득 또는 소득 수익이라고 보통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입을 했다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차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의 가격과 매각을 할 때의 가격이 다르고요. 대부분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니까 매각을 할 때 매각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매각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준 거,
그게 이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이기 때문에 뭐 양도소득 또는 뭐 양도차익이라고 부르고요. 학문적으로는 자본이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토지 이용 결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수익, 운영 이득 측면에서 보면은 임대료를 한 번만 받고 끝내는 건 아니죠. 여러 차례 뭐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갖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매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될 텐데 언젠가 매각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이제 매각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준 그걸 이제 자본이득, 양도소득, 양도차익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것도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까? 미래에 이 건물이 또는 미래에 이 토지가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는데 좀 장기적인 고려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영속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 라고 했을 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장래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득, 편익, 아까 얘기했던 뭐 임대소득과 같은 그 소득 수익, 뭐 이게 이제 다 통칭해가지고 편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이제 토지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속성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부동산의 영속성은 운영이득과 자본이득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또는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운영이득, 임대료 수입과 같은 운영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매각해가지고 매각할 때 자본이득 또는 양도소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할 때 그 매각 가격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매매시장 또는 거래시장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을 계속 얻는다. 그러니까 운영이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임대차 시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임대차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 시장 그리고 임대차 시장까지도 발달을 하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가운데 네 번째 특성이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영어로 표현할 때 이제 헤테로지니어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헤테로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다르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크기, 형태, 지형 및 지세 등의 물리적 속성이나 위치 그리고 접근성이 동일하지 않는 특성을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질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비대체성 또는 대체 불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지형, 지세, 접근성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을 갖는 토지는 없습니다. 특히 위치를 보면은 위치가 똑같은 토지는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서로 대체하기 어렵다. 뭐 비슷한 토지인 것 같긴 하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위치가 다르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갖는 토지는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질적으로 봤을 때 다르다라는 거죠. 이질적이다, 이질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또는 대체하는 게 무진장 어렵다라고 해서 뭐 비대체성 또는 대체 불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든지 다른 토지와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용도 또는 가치 측면에서 대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토지, 동질적인 토지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게 이제 토지에 대한 부동산 활동은 개별 토지마다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계약 내용이 좀 하나하나의 토지마다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현상, 부동산 이론이 굉장히 복잡해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개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정말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요 공급 이론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전부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그 수요 공급 이론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이론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요. 물론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 가깝도록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시장으로 두고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요 공급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 이론에서 그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이론 할 때는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대상물은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 경제 시장의 두 번째 조건 정도 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동질적이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래 대상물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기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대체하는 게 쉽지 않다. 동질적인 재화는 완전하게 대체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뭐 하나의 새우깡을 다른 새우깡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 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중량의 새우깡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이거나 저거나 먹으면 똑같은 맛을, 똑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성, 그러니까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개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추계하는 게 어렵다.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좀 가치 추계의 전문가, 가치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 특성 가운데 마지막 특성이 이제 인접성입니다. 그래서 인접성을 물리적 특성에 중요한 주요 물리적 특성에 넣는 분들도 있고요. 넣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성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인접성은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토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 바로 옆에 또 다른 토지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토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지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특성을 인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결성이라고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하고 서로 밀접한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서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토지와의 긴밀한 공간관계, 공간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이용으로 인한 규제, 뭐 우리 전에 살펴봤던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구역, 그다음에 용도지구,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용도 규제인데요. 토지 이용 규제인데요.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개발 이익 환수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들도 있고요. 손실 보상하는 제도들도 있는데 그 근거, 논리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게 인접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규제를 가한다라고 했을 때 용도지역이라는 규제를 가한다 그러면 한 일단의 지역을 갖다가 한 무리의 지역을 갖다가 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돼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토지 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토지는 뭐 예를 들어 한 5층짜리 상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그냥 뭐 놀린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은 좀 그렇네요. 뭐 아니면은 뭐 공장으로 이용한 단층짜리 공장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건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치가 서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그러니까 지가가 토지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접성이라고 하는 게 외부 효과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용 규제, 개발이익 환수, 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의 논리적인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특성, 그 부동산의 특성을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커다란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질이다. 그리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토지와 더불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이 토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합병,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를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공공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고요. 이걸 갖다 그래서 변용성이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바뀔 수 있다, 용도가 다양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자 같으면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쉽지 않죠. 아까 새우깡 말씀드렸는데 새우깡은 먹는 용도밖에 없죠. 그걸 갖다가 뭐라 할까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특히 토지는 부동산 중에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 하나의 필지를 두고 여러 가지 용도가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그 토지를 갖다 그 필지를 갖다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공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이 그 필지 하나를 두고 경쟁한다, 경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가, 그 필지가 가장 커다란 만족감을 가져다 줄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을까?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최유효 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가치를 가져다주는 용도, 토지 이용을 갖다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살펴보는 걸 이제 최유효 이용 분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일까 판단하는 근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 또 다른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용도를 변경하면 경제적으로 이용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또는 이 용도 말고 이러한 토지 이용 말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토지 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토지의 가치가 또는 토지의 효용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하면 주거용지 수요도 증가할 테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지 수요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인간이 상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상업용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전환시켜가지고 주거적으로 이용할 때는 저밀도의 토지 이용이었는데 이제 상업적으로 전환하면서 상업적으로 용도를 전환시키면서 고밀도로 이제 또다시 그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위적으로 필지를 합병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지를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주체가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필지의 분할을 줄여서 분필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이용 목적에 부합된다 또는 그렇게 이용을 했을 때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필지를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필지의 합병을 줄여서 합필이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만들 수 있는 특성이 바로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특성, 여러 가지 어떤 파생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의 인위적인 분할 그리고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 최유효 이용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고 합병하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이용 방법을 고려하고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 특성 두 번째였죠. 첫 번째 인위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게 최유효 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분필이나 합필을 통해 가지고 최유효 이용에 부합되는 그런 형태로 또는 그런 면적으로다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합병과 분할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합병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늘리면 그만큼 이득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정확한 의미는 또는 정확한 표현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규모를 여기서 이제 생산 요소의 투입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증가시켰을 때, 즉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켰을 때, 그때 이제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원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규모를 늘리면 이득이 증가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합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필지가 똑같은 면적인데요. 그걸 합필을 했어요. 그러면 규모가 2배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2배보다 더 클 때, 그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합병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60평방미터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럼 60평방미터에다가 이제 단독주택을 올릴 수가 있는데 30평방미터짜리이다라고 하면 그 각각에는 단독주택을 만들어도 사실 좀 작은 주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30평방미터짜리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합필을 해가지고 60평방미터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단독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치 또는 그때 그 가치 또는 그때 이득이 2배보다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규모의 경제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표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면 당연히 토지의 가치,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다, 상승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문적 특성이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거,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죄송합니다. 부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치의 고정성이었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그 특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이게 위치의 고정이 아니라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토지를 둘러싼 인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부동산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가 변화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물리적 위치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의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위치의 고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회, 경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위치가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든지 또는 뭐 가족 구성, 가구 분리 형태의 변화, 또는 공장이 전입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전출해 나간다든지 또는 뭐 공원을 신설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공원을 폐지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사회적 위치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냥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뭐 저기 막 지금 이제 부산 시민공원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시민공원을 이제 전환을 시켰습니다. 미군 부대가 있었을 때 그 토지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하고 시민공원이 있는 지금의 그 토지의 사회적 위치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토지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쉴 수도 있고요. 거기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그만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이들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변화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만은 사회적 위치가 변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들의 신설 또는 확장, 그리고 토지의 용도 전환, 경제 성장,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토지였는데요. 그 인근 지역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경제적 위치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그대로 있긴 하지만 전철역이 없었을 때의 토지하고 전철역이 인근에 생겼을 때의 토지하고는 경제적 위치가 변화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 위치가 변화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변화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의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런 제도의 변화, 법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인 위치가 변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의 변경,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뭐 주택 정책, 토지 정책과 같은 부동산 정책이 변화한다든지, 용도 규제가 변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용도 지역이 예전에는 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화한다든지, 이걸 이제 종상향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치는 이제 이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화한 게 되죠. 위치가 바뀐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 경제재들도, 일반적인 재화들도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은 이제 그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바뀌는 크기가 더 크다, 변화하는 크기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 그리고 인문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도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인문적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자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의 의미, 부동산의 의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제론으로 넘어갑니다. 뭐 부동산 경제론 조금만 맛을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도
제가 정말 6번째 강의안을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도 또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첫 번째 하는 부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경제학 원론 시간에 당연히 안 배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정말 수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이론 해가지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설렁설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한 번 더 정말 예전에 한 번 듣고 또 듣는데도 또 새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뭐 이거 정도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란 그 경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 재화 서비스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해가지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거래 대상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뭔가를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그 사고 팔고 하는 거래의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든 한테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상물과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 그러니까 그 소비자와 생산자, 저는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면 그곳을 갖다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 대상물이 있고 그 거래 대상물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모여 있으면 만나고 있으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장소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좀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시장이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 공간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재화 시장하고는 다르게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공간과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공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 그러면은 크게 뭐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쪼개가 토지 시장, 주택 시장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시장 뭐 저기 막 또는 이제 주택 시장 또는 뭐 상업용 건물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뭐 산업용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 그리고 면적이 되겠지 양적인 측면은 그리고 위치는 지역 또는 뭐 그 지리적 공간, 뭐 지역적 구분, 뭐 이런 걸 갖다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가격이 비슷해지는,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을 갖다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면서 하나의 지역을 갖다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시장 지역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기업에서 똑같은 질 그리고 똑같은 규모로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 수준에 당연히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S물산에서 만든 레 무슨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게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 그게 수도권의 어떤 한 도시에 있느냐 또는 조금 작은 도시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 똑같고 그 다음에 규모도 똑같고 그러니까 평형대도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럼 이 아파트들은 동일한 건설업체에서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평형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장 지역과 쉽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아파트 시장에 속해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리적 구역이라고 하는 거, 시장 지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차서부터는 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이론으로 넘어가서 수요 공급 이론을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정말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